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다양한 문예활동, 말 그대로 예술활동입니다. 그림, 소설, 시, 그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예술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이러한 것들을 크게 묶어서 우리 민족이 만들면 우리 민족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러한 우리 10년대에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무단통치 시기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뭐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다 탄압했잖아, 맞죠? 10년 전에요. 1910년대에 일제 무단통치 시기 때. 자, 그런데 우리가 20년대 되면서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구멍들을 주죠. 그리고 그 숨을 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친일 세력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탄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이러한 각종 문예 활동들은 3.1운동 이후부터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212페이지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우리 맨 밑에 첫 번째는 어떤 군사 그림 있지? 병사 그림. 이 제목이 뭐랍니까? 총무병사. 총무병사라고 적혀 있지. 자, 이 그림은 우리가 30년대 일본이 침략,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10년대에는 우리가 무단통치도 맞지? 네. 우리 이거 여러 번,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무단통치 시기 때문에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20년대에는 무슨 통치? 그 사이에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구멍이 트인다. 그런데 우리 30년대 되면은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면은 일본이 드디어 무슨 전쟁?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족성을 말살한다고 했습니다. 민족 말살은 당연히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민족성을 말살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일본인처럼 만들려고. 이해돼요? 진짜 우리를 일본인처럼 잘 대해주려고 아니라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게 민족 말살 통치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시기에는 제대로 된 게 나타나기 힘들고 요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좀 나쁜 놈들이 더 많이 등장하죠. 전쟁을 막 독려하는, 시로서, 문학으로서, 그림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터에 마구마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쓴 사람들이 좀 많이 나쁜 사람들이죠. 맞지? 자, 우리 212페이지 아래에 보면 우리 김기창의 총우병사라는 거 보입니까? 총우병사. 이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나갔어요.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시대적인 작품. 이게 군사 그림이 있죠. 얘가 좀 뭔가 전쟁터에 나가는 이러한 굳센 다짐, 뭐 이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래요. 그래서 일제의 이 침략 전쟁을 좀 좋게 보는 이러한 게 있었고요. 우리 그 밑에 보면 토월해 보입니까? 토월해? 토월해 같은 경우에는 연극이죠, 맞죠? 그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극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극단, 연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남녀 평등을 좀 외치고, 기존의 봉건적인 모습들 있잖아. 요건 옛날 습관들, 옛날 문화들, 가부장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배척하는 이러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홍남파라는 사람 뭐예요? 홍남파? 네. 홍남파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래요? 관심 왔다 갔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조금 유명했던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실력만큼은 인정해 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30년대 가면서 조금 변질된다고 하죠. 뭐라 적혀 있을까요? 얘들도 일제 침략을 미화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볼게요. 맞지? 미화하고 도움을 주고 찬양해주고 군대가 가는 행진곡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문 유명한 사람이죠. 시문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던 거 같은데. 그날이 오면 뭐 이육사. 광야는 이육사고요. 광야도 저항시인이죠. 이 사람도 저항시인인데 독립을 위한 시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시문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날이 오면. 쌤 펜 엄청 좋지 않아요? 깜깜네요. 이런 펜을 써야지.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이육사 쌤이 썼었던 이육사 쌤. 시인이죠. 광야라는 등. 와 광야에. 펼쳐진.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맨 위에 보면 또 이 사람 빠져먹을 수 없죠. 운동주. 윤동주, 대단하네. 아 서시. 별에는 봐? 별에는 봐. 서시. 서시. 뭐 이러한 시들은 대부분 다 일제에 저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학들을 우리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저항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다 좋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러한 저항 문학이 있었던 반면에 진짜 순수하게 작품을 추구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있을까? 아니요. 순수하게 작품에 대한 갈망을 폈던 사람. 우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수 문학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문학 작품을 쓴 사람이죠.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고. 그런데 진짜 나쁜 놈도 있었죠. 그 사람들 무슨 문학일까요? 친일 문학. 같은 색깔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순 없지. 빨갛게. 약간 주황색. 나쁜 색깔로. 나쁜 색깔 아닌 것 같은데. 친일 문학을 썼던 사람들도 있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겠죠. 친일 문학을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을 거고. 우리 이러한 시들 다 한 번씩 들어봤죠?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또 한 번씩 별표 쳐줘야겠지, 맞지? 자, 우리 오른쪽 넘어갈게요. 우리 역사 왜곡입니다. 자, 일본 애들이 무슨 왜곡을 많이 했다? 역사 왜곡이 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했을까? 축적하네. 왜 그렇게 역사 왜곡을 했을까요? 우리가 침략가지고 자기들한테 일제 이득이 반환 걸하게 하려고. 잘 몰라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정당화하려고. 뭘 정당화하려고? 자신의 지배를. 자신의 식민 지배에 정당합니다.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냐면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후졌고 미개하다. 위계했고 그럴 수밖에 우리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진짜 답 안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 우리 그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식민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학문입니다. 식민지적인 역사 학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민족. 한 개는 네. 정체성론입니다. 정체성으로. 한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 이야기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걸 알죠. 그쵸. 우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맨 처음 단계 고대 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얘들은 발전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중세를 뛰어넘어 근대 국가로 일본이 만들어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타율성론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예로부터 중국에 항상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어디에 도움을 받을 차례다? 우리의 도움을 받을 차례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타율적인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당파성론입니다. 얘들은 절대로 의논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 항상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 보면 그렇죠, 실제로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똑같아.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싸워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맞지? 하나만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 나뉘기 어. 편한 거죠. 북한은 어때요? 안 싸우죠? 하나만 있으니까. 맞죠? 일본도 매나 좀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약간 서로 싸우는 게 좀 덜해요. 생각보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이러한 것을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제일 높은 기관이 어떤 기관이죠? 조선 청독부 있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 총독부 아래에 뭘 만들었냐면 인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조선사라는 역사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독립운동가 친일파들, 대부분 친일적인 사학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책을 펼쳐내냐면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역사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곡된 역사.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역사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런 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죠. 그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 민족주의 사학자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신채호라는 사람. 우리 의열단 발표했던 사람은 신채호 선생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의열단 누굽니까? 의열단 누가 발표했어요? 제이. 신채호 쌤이 무엇을 썼죠? 그렇죠. 조선혁명선언을 쓰신 분이죠. 맞지? 자, 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책을 여러 권 만들었었는데 우리 조선 색깔 다른 색으로 할까? 조선상고사라는 책이라든지 하나는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뭐냐면 우리, 비아는 우리가 아닌 것들. 그래서 우리 걸 지켜야 되는 거지, 맞지? 아닌 것들과 우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자체를.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요 책 있잖아, 요 책. 요 책에서 어떤 걸 이야기했었냐면 예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썼죠. 그래서 이 사건을 신채호 쌤은 뭐라고 평가했었대요? 일천년래 제1 대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서경천도 운동에 성공했다면 묘청은 약간 좀 진취적이고 사대주의 싫어하고 뭔가 우리가 확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든. 반면에 우리가 그 당시 썼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그래도 사대주의, 뭔가 현실 유지, 보수적인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묘청이 졌잖아. 그래서 묘청이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우리가 좀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쓴 책이 요 책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책을 원래 3개 쓰려고 했대요. 3개. 첫 번째 책이 뭐였냐면 요것도 빨간색으로 쓰면 좋았을걸. 자, 어떤 거였냐면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을 짓습니다. 한국통사는 통이라는 건 아픈 겁니다. 우리의 한국의 아픈 역사를 쓴 겁니다. 무슨 역사였을까요? 왜곡된 일본에게 빼앗겨가는 과정들을 쓴 책입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쌤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바로 다음에 착수했던 게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씁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과정들을 책으로 쓴 거죠. 이거 사람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후대에 남겨야 될 거 아니냐고. 박은희 쌤은 굳게 믿었어요. 독립을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쓰시려고 했을까요? 한국 광복사, 한국 독립사, 이 책을 쓰시려고 했는데 못 써요?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맞지? 이분입니다. 자, 이분은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를 진짜 강조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제인족이 국가는 하나의 형체다. 형체일 뿐이다. 반면에 역사는 우리의 혼이다,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정신인 역사를 지키고만 있다면 나중에 다시 형체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정신을 잃으면 형체를 찾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기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누가 있냐면 우리 정인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인보. 자, 이 사람은 우리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리 서려 있다 이런 말 하잖아. 맞지? 민족의 어리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정인보 쌤은 나중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어떤 책을 남겼냐면 우리 여유당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유당이라는 사람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이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인데 우리 조선시대 무슨 사람입니까? 실학자죠. 맞지? 실학자.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쌤 안 알아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실학자, 이 실학이 우리 조선에서 성리학을 대안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봤거든. 그래서 이러한 책을 썼고요. 특히 이러한 책을 썼었던 사람들끼리 나중에 조선학 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문일평, 안재홍 등이라는 사람들이 조선학 운동도 펼치기도 했다라고, 조선 민족의 학문에 대해서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말고도 사회, 경제, 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보니까 얘들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떤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죠. 자, 이분은요, 대표적으로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보입니까?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세계 보편 법칙에 따라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고대에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법칙에 따라서 다 흘러갔다라고 해서 어디를 정식적으로 반박하는 겁니까? 이 정체성론을 이분이 반박했던 사람이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증사학도 있습니다. 실증사학. 실증사학에는 뭐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실증사학은 역사를 볼 때 자꾸 개인의 사견을 집어넣지 말고 뭘로서만 이야기해라? 객관적으로 팩트로만 이야기해라. 야, 너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 팩트 한번 보자. 팩트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213쪽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면 우리 오늘 발표했던 내용이죠. 자, 일본이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무엇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까?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우리 말을 없애야 되죠.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같은 역사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역사는 완전히 박살내놨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우리 말까지 없애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지키기. 자, 우리 예전에 애초에 한번 둘러보면 우리 대한제국식이 있죠. 대한제국기에 우리 교육부가 있었습니다. 학부라고요. 교육부 아래에 발표자 뭐가 있었습니까? 교육부장. 어떠한 단체가 있었죠? 아, 그렇죠. 국문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까 발표자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사람이 나왔잖아. 주시경 선생님. 이분이 국문연구회에서 우리의 글을 연구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글을 한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한글. 그전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 한글이라고 이야기하신 분. 그래서 한글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우리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활동은 다양하게 했었잖아. 우리 뭐 어떤 활동들 했어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각야날 들어봤어요? 각양할 제정. 이게 거의 한글날의 원조죠, 맞지? 그죠? 그래서 한글 잡지, 각야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 1931년 뭐로 발전된 겁니까? 조선어 학회가 됐던 거죠. 자, 우리 몇 년대입니까? 30년대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뭐를 할 때 민족성을 말살할 때잖아. 이때 일본이 교육령을 바꾸죠. 제 3차 조선 교육령을 반포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조선어 있죠, 조선어. 조선어를 필수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조선어를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선택. 무슨 과목? 선택 과목.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자, 여러분들 조선어 선택할 사람 선택하세요. 누가 선택합니까? 이런 민족이 말살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맞죠? 사실상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목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응해서 이 조선어 학회가 우리의 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3단계로 진행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우리가 뭐 맞춤법 통일화 맞지? 이런 걸로 해서 무슨 어를 제정했대요? 표준어를 제정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표준어가 아니고 맞춤법을 제정했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글들을 모으기 시작하잖아. 그죠? 그래서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었다가 이후에 우리가 조선어 큰 사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었죠. 우리 사실 하나의 단어라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 쌤도 처음에 제주도 와서 어르신 말하는 거 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여러분도 아마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은 머리 아플걸? 이러한 우리 감자라는 말도 쓰는 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조도 있고 저게 강원도 가면 뭐 깡깡인가 깽깽이라고 부르잖아. 제주도는 지슬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모아서 야 우리 감자를 표준어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편찬돼서 발표되려고 할 때쯤 일본이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얘들을 다 잡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 잡지도 어떻게 버려요? 이 사전도 압수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보니까 이게 있었죠. 어디에? 창고에. 서울역 창고에. 그래서 이거 그냥 거기다가 걔들도 보기에 너무 잘 만든 거야. 근데 이 작품을 버리게 뭐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지, 창고에다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조선어 연구할 때 쓸만한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냥 놔두고 간 거지. 그래서 이게 발견돼서 현재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의 표준이 됐던 겁니다. 또 가져갔으면 또 한국
그럴 수도 있겠죠. 와, 아니 더 아니면 우리의 글을 또 이렇게 정리하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의 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로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쌤이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또 여러분들 수업으로 갑시다. 수고했습니다.